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저자는 류혜인, 출판사는 스몰백 인사이트입니다. 나에게 오른 것은 분명 남에게도 오를 것이다. 햇살이 가득한 호수에서 두루미가 한가로이 걷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여우가 두루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를 위해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 그러니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다음 날 두루미는 여우가 알려준 대로 집을 찾아갔어요. 맛난 음식을 먹을 기대에 두루미는 아침도 걸렀답니다. 식탁에 앉은 두루미 앞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여우가 준비한 음식은 수프였지요. 그러나 두루미는 이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수프가 납작한 접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루미는 긴 부리 때문에 납작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죠. 그 모습을 본 여우는 두루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먹니? 맛이 없어? 아니, 맛있어. 그냥 지금 별로 배가 안 고프네. 그래? 그럼 내가 다 먹을게. 여우는 후루룩 쩝쩝거리며 두루미의 수프까지 먹어 치웠어요. 여우 녀석 정말 나빠. 두루미는 여우에게 속은 것만 같아 너무 화가 났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에서 여우는 분쟁의 씨앗으로 등장한다. 애초에 손님을 불러놓고 혼자서만 마시는 수프를 날름날름 먹었으니 여우는 쓴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두루미는 자기가 못 먹는 모습을 보고도 왜 안 먹니? 맛이 없어? 하면서 자신의 수프까지 뺏어가는 여우가 얼마나 얄밉게 느껴졌을까? 자고로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제일 치사한데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전적으로 여우만의 잘못일까? 사실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두루미에게 식사를 제의한 것도 여우였고 맛있는 수프를 끓여낸 것도 여우였다. 어쩌면 여우는 하얀 프릴 레이스가 달린 식탁보를 펼치고 프리지아 꽃을 한아름 가지고 와 테이블을 양껏 꾸몄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정말로 여우가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고 했다면 나중에 두루미의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 거절했을 것이다. 자기한테 복수할 게 뻔한데 뭐하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겠는가. 하지만 여우는 두루미의 주도에 흔쾌히 응했다. 순진하게도 두루미가 자신을 위해 만든 요리에 들뜬 기대를 하면서 말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여우는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여우는 수프를 납작한 접시에 담아서 두루미에게 주었을까? 어쩌면 여우는
단순히 착각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허구적 합의 효과 때문에 말이다. 허구적 합의 효과란 자신의 생각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동하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말한다. 허구적 합의 효과는 스탠퍼드 대학의 리 로스와 그의 동료들이 행한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심리학자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짜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집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이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다. 당신은 네, 좋아요. 집에서 가깝고 또 품질이 좋은 고기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답한다. 그러자 질문을 던진 사람이 실은 제가 비디오 녹화 스태프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녹화 중이었어요. 라고 밝힌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텔레비전 광고에 무삭제판으로 삽입하고 싶은데 동의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 당연히 이 제안에 동의한 사람들도 있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둘 중 하나의 입장이라 생각된다. 자신의 멘트가 광고에 그대로 나가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은 아마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을 것이다.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다니 정말 굉장한 일인걸. 반대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다. 지금 화장도 안 했는데 이 모습으로 광고에 나간다고? 말도 안 돼. 내 얼굴이 텔레비전에 알려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것도 모르고 말을 우물쭈물 했네. 바보 같아 보일 거야.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나면 비디오 녹화 테이프로 가장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나요? 이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광고를 허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기꺼이 허락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허락하지 않은 사람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처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모두 자신의 생각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멘토가 광고에 나가는 것에 동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재미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거로 생각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역시 다른 사람들 또한 부끄러운 일로 받아들일 거로 생각했다. 이 실험은 결국 인간은 흔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싫어한다고 생각함을 알려준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보자. 여우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뺨치게 테이블 세팅을 해놓고 정성을 들여서 수프를 끓인 뒤 마지막에는 두루미도 자신처럼 넓적한 접시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놓고 두루미가 못 먹자. 여우의 시각에서 보면 두루미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여우는 상심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준비했는데 안 먹다니 하고 삐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을게 라고 말한 것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여우가 못됐다며 두루미의 복수를 용인한다. 이는 여우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일일 수 있다. 그러면 여우로 하여금 두루미에게 넓적한 접시를 주게 한 허구적 합의 효과는 왜 일어났을까?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행동경제학 교수 레벤슈타인과 보벤이 했던 실험은 바로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산에서 조난당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이후 연구자들은 조난당한 사람에게 갈증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배고픔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라고 물었다. 이때 질문을 받은 사람은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으로 들어가려는 사람과 운동을 마치고 헬스장에서 나가는 사람, 이렇게 두 집단이었다. 실험 결과 운동을 마치고 헬스장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갈증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답했다. 이 실험은 인간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이해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저마다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두루미의 입장에서는 여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두루미는 비록 납작한 접시를 보고 기분이 나빴을지라도 여우의 행동이 악이 없는 실수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복수를 위해 뒤에서 칼을 갈기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여우야, 너는 납작한 접시를 좋아하는가 보구나. 하지만 나는 부리가 길어서 납작한 접시로는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난 호리병을 좋아해. 집에 호리병 있니? 그러면 여우는 아차 하면서 창고에서 호리병을 주적주적 찾아 거기에 수프를 담아 주었을 것이다. 진심으로 미안해 하면서 말이다. 어쩌면 두루미가 허구적 합의 효과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우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면 두루미가 여우에게 복수하는 파국적 결과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원만한 관계를 원한다면 투명성 착각을 주의하라.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 의한 착각을 하기 쉽다. 비단 여우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다투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라든가 아니 보통 다들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그런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자기중심성과 관련한 또 다른 착각으로 투명성 착각을 들 수 있다. 투명성 착각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여기는 착각을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나 다 아는 떴다 비행기라는 동료를 생각하면서 이에 맞춰 리듬을 타보라 하자.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이게 어떤 노래인지 다른 사람들이 맞힐 것 같나요? 이때 무려 80% 사람들이 쉽게 맞힐 것이다 라고 답한다. 그런데 직접 실험해보면 리듬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잘 알아맞히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률은 30%도 채 안 된다.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입장과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입장 모두 투명성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나친 완곡어법을 사용했으면서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투명성 착각에 해당한다. 술 약속이 있다는 이성 친구에게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가서 되게 재미있었나 봐. 나한테 연락 한번 안 할 정도로 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다. 나는 사귀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 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런데 신경은 쓰이니까 다른 이성은 없는지 인증사진도 보내고 내가 뭘 하는지 중간에 알아서 연락해. 정말 나를 좋아하고 신경 쓴다면 이 정도는 다 알아서 헤아려 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 역시 투명성 착각에 속한다. 차라리 애인의 연락이 늦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연락 주겠지 라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든가 그도 안 되면 솔직하게 요구사항을 말하는 게 좋다.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려면 이런 심리 효과들을 잘 인식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자. 지금 행복하고자 하면서 왜 미래에 집착할까?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는 열심히 곡식을 모으고 배짱이는 나무 그늘 밑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개미야, 힘들게 일만 하지 말고 조금 쉬어가면서 해. 개미가 말했어요. 겨울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지금의 고통은 참아야 하지. 개미는 내심 배짱이가 못마땅했습니다. 개미에게 배짱이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나 비전도 없는 한심한 청춘일 뿐이었죠. 어느덧 여름이 가고 혹독한 겨울이 왔어요. 겨울에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는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지요. 그때 배짱이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바로 개미의 집이었지요. 배짱이는 개미의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지요. 하지만 개미는 매몰차게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흥, 꼴 좋다. 그 더운 여름날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때 넌 뭐했니? 한가롭게 기타나 치면서 노래만 불렀잖아. 그러게 이런 날을 대비해서 놀지 말고 열심히 일했어야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해서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뜨거운 여름 내내 쉬지도 않고 일한 개미는 덕분에 춥고 혹독한 겨울을 풍족하게 보낸다. 개미의 이런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만족지연이라고 한다. 만족지연이란 미래의 만족을 위해 현재의 만족을 얼마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 덕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미셸 박사가 한 마시멜로 실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미셸은 4세에서 6세 아이들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주면서 선생님이 15분 뒤에 방으로 다시 올 텐데 만약 그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라고 말했다. 이때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선생님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15분을 꾹꾹 참고 결국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아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실험이 끝나고 미셸은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14년 동안 관찰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15분간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바로 먹은 아이들보다 학교 성적이 훨씬 높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다. 심지어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쓰이는 SAT 평가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다. 다시 말해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멜로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이러한 나비 효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사실 실험에 쓰인 마시멜로는 유혹을 상징한다. 그래서 마시멜로가 먹고 싶다는 욕구를 참는 것은 인내력 문제로 귀결된다. 아이들은 미래의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기 위해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마치 이솝 우화 속 개미가 여름에 당장 쉬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은 것처럼 말이다.
미셸 마시멜로 실험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내는 쓰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다 등 인생의 진리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격언과도 일맥상통하여 선풍을 일으켰다. 또 각종 자기계발서는 만족 지연 능력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마시멜로 실험을 자주 언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내력은 기를 수 없는 것일까?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었다고 해서 평생 유혹에 잘 넘어가고 인내력이 약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스탠퍼드 대학의 반두라 명예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한 실험에서 알 수 있다. 우선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4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에게 자전거 운동을 시켰다. 이때 첫 번째 집단에게는 운동 목표와 피드백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목표만 주었고 세 번째 집단에게는 피드백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에게는 목표와 피드백 둘 다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란 오늘은 어제보다 3분 더 운동을 하겠다와 같은 것이었으며 피드백은 멋져요, 좋아요, 다리 근육이 좀 더 탄탄해진 것 같네요. 같은 것들이었다. 실험 결과 목표와 피드백 둘 다 주었던 네 번째 집단에서 자전거 운동 시간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에 맞춰서 운동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 인내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그런데 마시멜로의 실험대로 삶의 초점을 미래에 맞추고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소련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한 말이 있다. 사람은 살려고 태어났지 삶을 준비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즉, 미래에 대한 지나친 준비는 현재에 대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어느 가수가 했던 말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에 언니 운동화 좀 신고 나갈게 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갔던 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지게 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그 가수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다. 늙어서 잘 살려고 오늘 먹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지 마세요. 몸 사리지 말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세요. 저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안정적인 길이라고
공무원 합격이나 대기업 취업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삶을 낭만적으로 즐기세요. 오늘이 내일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아름다운 젊음을 혹사하지 마세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뜨거운 여름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한다. 아마 개미는 나중에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덜 행복했던 것은 항상 현재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반면 배짱이는 현재의 행복에 좀 더 집중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었지만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며 찬란한 여름날을 보냈기 때문이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가령 무사 아사리드는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에서 20대가 벌써 50대 이후의 삶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며 현재의 행복을 강조했다. 그런데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은 넛지라는 책에서 당신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당장 책을 덮고 서둘러라 라고 말하며 미래 행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정답을 모르겠다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자각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행복이 현재에 있는지 미래에 있는지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솝우와 개미와 배짱이의 결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개미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배짱이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서러움까지 겹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쓰러져 죽을 것 같았지요. 배짱이는 지금이 죽기 전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해 기타를 퉁기고 노래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기력이 다한 배짱이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 개미의 집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한 배짱이의 노래가 너무 구슬퍼서 개미의 심금을 울린 거예요. 개미는 서둘러 배짱이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어요. 인의 기운을 차린 배짱이에게 개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배짱이님, 당신은 진정한 음악가예요. 여름에도 당신의 음악을 들으면서 숲속의 곤충들이 일하다가 힘을 낼 수 있었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랍니다. 이 추운 겨울 동안 우리 집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 들려주실 수 있나요? 뜻밖의 제안에 배짱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개미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개미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뭐 생각해보니 여름날 음악 소리 때문에 덜 힘들었던 같기도 하고, 배짱이는 개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겨울 배짱이는
따뜻한 개미집에서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실컷 켜며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현재를 즐기려면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카르페 디엠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한 말이다. 이 말은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매여 있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를 즐기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첫째, 현재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하는 일의 감각적인 부분을 천천히 주목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치할 때 풍기는 치약 냄새와 칫솔이 치아에 닿는 느낌, 그리고 칫솔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 등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의식의 흐름을 현재로 가지고 오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현재로 의식을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을 한다. 구체적으로 명상하기, 요리하기, 그림 그리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가보기, 강아지 돌보기, 오늘 할 일 작성하기 등이 있다. 셋째,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이제는 익숙해진 것들을 새삼스럽게 느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마시멜로 실험으로 돌아가 보자. 어쩌면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마시멜로를 바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닐지도 모른다. 선생님이 사라진 15분 동안 아이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마시멜로를 바로 먹고 흥미거리를 찾아서 15분을 알차게 보낸 아이가 선생님이 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을지 말지 갈등하며 15분을 힘겹게 기다린 아이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